우리도 말할래요 7회 진행을 맡은 노무현재단 이사 황희두입니다. 저희가 지난주까지 또 최윤아님이 나와주셨는데 오늘 또 새로운 분들과 함께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쉬운 분도 계시겠지만 또 모실 예정이니 너무 섭섭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또 다양한 주제를 이야기하는 만큼 이번에는 청년 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그래서 또 여기에 전문성을 가진 청년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먼저 소개부터 하고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사회주택협회 이사장으로 있는 이한솔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2, 3학년 때 노무현재단 장학생이 되었던 노무현 장학생 정선호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앞에 다양한 주제와 특히 청년 주거 얘기를 했지만 아마 벌써 주제부터 머리 아프다. 또 그리고 정권이 바뀌고 나서 또 이 주거 문제에 관한 신경 쓰는 건 맞냐 등등 정말 많은 의견들이 있으실 텐데 저희가 이제 녹화 방송이다 보니까 실시간으로 답변은 못 드리는데 그래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우리 또 여기 계신 분들과 같이 공유도 하고 또 기회 되면 모셔서 더 자세한 얘기 나눌 수 있으니까요. 편하게 채팅과 댓글 부탁드립니다. 일단 시작하기 앞서 그 이한솔 이사장님, 이사장이라는 직함이 또 되게 딱딱하지 않으실까 싶기도 한데 그 한국사회주택협회 이사장이시잖아요. 간단히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사장인 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긴 하고요. 그 사회주택은 한국에 도입된 지 얼마 되지는 않았는데 우리가 보통 공공주택이라고 하면 LH가 운영하는 주택을 공공주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해외에는 청년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비영리 조직들이 공공주택을 꽤 많이 운영하고 설계하고 이렇게 시행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공공주택을 LH라는 공기업만 했을 때는 여러 가지 한계들이 있는데 이거를 다양한 민간 주체들이 같이 하는 모델들이 좀 해외엔 익숙한데 이제 한국에 도입된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공공주택 중에 이런 공기업이 아닌 비영리 민간 주체들이 운영하는 주택을 사회주택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한국에 한 시행 설계 운영까지 포함하면 한 100개 정도 있거든요. 네. 그냥 그 기업 단체들의 연합 조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찾아보니까 2015년부터 시작해서 네. 지금 10년이 안 됐는데 몇 천 호의 네, 한 성과를 7,000호 정도가 있어요.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또 저희는 그 문재인 정부 때 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네, 맞아요. 청년위원으로 네. 같이 활동했는데 함께 있었죠. 그때 안에서 정말 고생하신 걸 옆에서 봤거든요. 근데 이게 산 증인이시고. 산증인가. 근데 진짜 안에서 정말 열심히 목소리 냈어요. 근데 이게 현실에서 반영하는 데는 이 여러 이유로 여러 코스와 경로와. 그래서 그때 못다한 얘기를 오늘 여기서 마음껏 하시면 네, 됩니다. 알겠습니다. 기재부 이런 욕하고 이런 다 거. 해주세요. 저희 정선호 장학생이라고 소개해 주셨는데 네. 혹시 이런 주거 문제라든지 이런 사안에 관심이 있으셨나요, 평소에? 이사한 지 이제 2년이 거의 다 돼가는 것 같아요. 기존에 살고 있던 집에서 거의 한 16년, 17년 넘게 살다가 이제 최근에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그 이사하는 과정하고 또 대출받는 과정, 집을 알아보는 것부터 그다음에 제도적인 한계나 미비 이런 것들을 피부로 좀 많이 느꼈던 것 같고요. 저뿐만 아니라 사실은 제 주변의 친구들, 그다음에 그 친구의 친구들도 굉장히 지금 자신의 얼굴과 마주하고 있는 굉장히 현실과 밀접한 문제여가지고 이 주제 너무 참 시의적절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청년들의 주거하면 네. 되게 추상적이니까 하나씩 좀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 게 이 주거 문제. 일단 또 이사장으로서 어쩌다가 이런 활동을 시작하게 됐는가 이걸 궁금해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고민은 다들 하는데 어쩌다 이렇게 나서게 됐나. 지금은 사회주택에서의 일정 부분의 역할을 맡게 되긴 했는데 원래는 그냥 주거 정책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의 활동들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정책이 한국에서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진짜 한국의 정치 환경이나 여러 가지를 다 바꾸고 사실은 사회적 갈등도 부동산으로 해서 꽤 많이 벌어지잖아요. 임대주택 지어진다 그러면 님비하고 네. 장애인분들이 특수학교 지어진다 그러면 집값 떨어진다고 이렇게 혐오하고 이런 것들이 부동산에 대한 문제들을 조금 더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해결하려는 사람은 생각보다 없고 부동산을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그런 어떤 유튜버 분들이나 어쨌든 네. 그런 생리는 너무 많이 확장되면서 그냥 뭐 누구라도 이쪽에서 이런 좀 돈이 안 되는 부동산 정책을 다루는 좀 사람들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냥 그 고민에서 시작하게 된 거고요. 네. 근데 그 중에 여러 가지 틀 중에 하나가 이제 사회주택이었고 그렇게 좀 시작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저도 좀 많이 찾아봤어요. 예전에 논산, 막 의정부 네, 이런 다 맞아요, 찾아봤는데 그 확실히 그 이런 사회 안전망, 그러니까 그쪽으로 포커싱을 맞춰서 활동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차피 저도 세입자로 똑같이 사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사실 제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접근한 것도 있긴 하죠. 그러니까 이게 전 되게 중요하다 보는 게 보통 이제 사회에서 논의를 할 때 혹은 막 그냥 비난할 때 막 여기 있는 이 소수의 목소리가 거의 보도도 안 되고 또 이게 그냥 쉽게 무시당하고 그러니까 되게 이런 활동하는 사람들 자체를 이제 다 싸잡아서 막 조롱한다든지 그러니까 저는 이게 같이 가야 된다 보거든요. 또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저거 나빠 이런 게 아닌데 이름에서 나오는 오해 그냥 활동을 그냥 쉽게 뭉개고 막 그냥 욕망을 자극하고 물론 이제 욕망 자체에 대해서 또 할 말이 많지만 어쨌든 이런 걸 전제하고 이거 봐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 혹시 선우님은 좀 어떠세요? 주위에 막 주거 뭐 본인 이야기도 좋고 굉장히 사실은 심각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은 희두님께서도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 사람들이 집을 갖고자 하는 의지, 욕망 이런 것들은 저는 뭐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보고 그것을 존중받아야 한다라고도 생각하지만 어떻게 보면 주거라는 영역에서 공공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평가하는 것이 인색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사람들의 삶은 더 팍팍해지고 나는 내 자신은 왜 이렇게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집 한 채 얻지 못할까 국민들 개개인의 박탈감과 우울감은 더 깊어지는 것이라서 사실 주거 문제는 심각한 문제라고 말하는 게 너무 이제는 식상할 정도로 무뎌져 버렸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게 아무래도 당사자가 되면 더 느끼는 게 달라지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번에 집을 구하면 진짜 뭐 직방, 뭐 다방, 뭐 피터팬 그리고 각종 이제 그 공인중개사 사무소 막 이렇게 돌아다녔는데 그러면서 느낀 것은 굉장히 한국 사회가 매우 선진국이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망원에 있는 뭐 한강뷰 아파트 같은 거 막 24억 뭐 이런 정말 천문학적인 숫자들을 이렇게 보면서 야 이거 로또 1등이라도 이제는 못 들어가나 이런 생각들 하면서 한국 사회가 정말 경제적으로 질적으로 양적으로 성장했구나. 그걸 보면서 내가 이 집 한번 사볼까? 이 집 한번 노려볼까 하는 사람들의 수는 매우 드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가는 매우 커다란 경제적 부를 가지고 성장했지만 국민 개개인의 삶은 굉장히 불균등해지고 불평등해져서 이것을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을까라는 어떤 정치적 상상력 자체가 제거된 것 같다라는 생각. 다양한 정치적 상상력을 펼치고 정책적인 노력을 펼쳐서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현상을 바꿔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없이 그냥 어떻게든 그냥 관리하고 유지해 나가는 정도로만 쭉 지속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로서는 절망감을 느끼게 했던 현실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친구들끼리 술 먹고 자조하고 네. 그냥 간단한 말로 서로 위로하고 끝나버리고 또 제가 어디서 다큐멘터리에서 봤었나요? 왜 가난한 사람들은 도시로 몰리는가? 봤을 때 가난한 사람들한테 아니 당신들 좀 그러면 시골 내려가서 좀 한가진 데에서 월세 좀 부담 적은 데에서 살아라 이렇게들 쉽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모든 인프라는 도시에 있잖아요. 네. 병원도 그렇고 내가 즐길 수 있는 문화시설, 여가시설 그다음에 뭐 마트, 식당 다 도시에 몰려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뭐 직장도 다니고 삶에서 안정성을 누리려면 도시에 살아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도시는 또 주거 비용이 너무 높으니까 정말 이 비용을 지불하고서 사는데 또 집은 정말 내 몸 한 몸 정도 누릴 수 있는 이런 공간 이런 사회가 정말 희망을 꿈꿀 수 있는 사회인가. 그러니까 정말 한국 사회의 어떠한 아까 이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뇌관 그냥 핵심 그 자체인데 이제는 그것을 어떻게든 정치적으로 바꿔보려고 하는 의지를 상실한 상태의 문제가 부동산이고 주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비슷한 고민을 하시다가 이제 사회주택으로 이제 활동을 본격 시작하셨는데 그럼 이거 보신 분들 입장에서는 사회주택이 그럼 뭔데? 그 뭐 뻘건 거 아니면 뭐 하는 건데? 뻘건 거 아니면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으니까 한번 설명 간단히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시국에 맞게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물론 사회주택이 모든 부동산 정책의 대안이라고 보고 있지는 않고요. 여러 가지 중에 저는 지금은 사회주택에 몸담고 있는 건데 전세 사기, 깡통전세 문제들 많이 일어나고 있고 이거는 지금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민간이 엄청난 투기와 그 투기로 인해서 사람들의 더 약자들, 뭐 세입자, 전세 세입자나 월세 세입자 같은 주거 약자들의 돈을 착취하는 방식으로, 심지어 그 사람들의 생명권을 갉아먹는 방식으로 계속 성장하고 있는 모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 계속 현 정부에서는 전 정부 탓이라고 하지만 사실 그냥 한국의 부동산의 생리가 그렇게 형성된 거였고 그게 이제 와서 쌓이고 쌓이다가 터진 게 전세 사기 이런 건데 네. 결국 우리 사회가 지금 준비해야 될 거는 부동산 개발을 하더라도 그래도 사람을 죽이지 않고 사람을 살리는 방식으로 개발할 수 있는 자본의 역량과 비즈니스 모델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 데 있어서는 뭐 사실 저도 냉정히는 해외에서 사회주택 소셜하우징이라고 쓰니까 당연히 그렇게 번역한 거긴 했는데 뭐 사회주택이라는 이름 아니어도 되고 어쨌든 집을 공급하고 사람들이 입주해서 살아가는 그 집이 막 엄청 투기와 계속 이걸로 돈만 버는데 목적이 아니라 사람들과 같이 살아갈 수 있게 개발하는 것에 익숙하고 그런데 자본이 몰리고 그렇게 도시가 다시 살아나고 저 이런 데 역량을 많이 키웠으면 좋겠어서 그런 주택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공공성이 있는데 공기업이 아닌 주택이라고 제가 굳이 표현한 거는 해외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지도 않죠. 왜냐면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치. 거기는 어쨌든 조금 더 살기 위해 부동산을 개발하는 분들도 많으니까 그냥 통칭해서 말하는데 우리는 하나도 없으니까 지금까지는 아예 없었으니까 그냥 이제는 이런 거를 공기업과 비교하기 위해서 쓰고 있는 용어긴 한데 어쨌든 민간의 자생적인 역량들을 좀 키워나가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정부 이 걸어온 길을 보면 여기 걸어온 길? 그 자유주택을 붙이면 야 이거 적극 홍보해 뭐 이럴 것 같은 정도로 단어 가지고 맨날 싸우는 게 네. 사실 1년이 됐잖아요. 1년 동안 근데 사람들이 체감하는 뭐 물가부터 시작해서 정말 막 경제적으로도 너무 힘들다 하는데 그럼 청년 주거에 대해서 현 정부는 그럼 과연 관심을 가지고 있나? 당연히 이제 안 가지고 있다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텐데 그럼 청년 주거 문제는 뭐 보수 진보에 떠나서 뭔가 이런 문제들이 중요하다 전해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저는 굳이 키워드를 청년 주거의 키워드를 꼽자면 불안이 가장 핵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청년의 여러 스펙트럼에 사실 주거 문제는 다 해당이 되기는 합니다. 예를 들면 지옥고로 입주할 수밖에 없는 보증금이 없으신 분들은 반지하 침수되고 고시원 화재 나고 실제로 아침은 거기에 위생도 안 좋고 이런 데서 그 공간 자체가 애초에 불안한 거죠. 네. 그리고 뭐 고액의 월세를 내고 계신 분들은 옆에서는 그 부모님이 집 물려주면 자기가 월급 그대로 모으고 쌓고 그걸 또 다른 걸 시도할 수 있는데 월세 많이 내시면 사실 나는 많이 소득을 계속 못 모으고 있고 이 격차가 눈에 네. 드러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월세 사시는 분들도 불안합니다. 전세? 원래는 전세가 최고의 대안인 줄 알았지만 지금은 전세 사는 분들이 제일 불안해하죠. 네. 이게 부동산 시장이 바뀔 때마다 엄청나게 타격을 받는 게 전세 세입자들이니까. 그리고 자가소유 부모님한테 돈을 물려받지 않으면 사실 그 높아지는 감당할 수 없는 집값 때문에 내가 집을 사고 싶은 사람도 네. 계속 불안한 거죠. 오늘 안 사면 큰일 나는 거야. 내일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니까. 네. 이게 그러니까 청년을 둘러싼 보통 여러 청년 정책 중에 다른 영역들은 어떤 특정 군을 대상으로 잘라야지만 형성되는 정책이 있다면 네. 사실 주거 정책은 한 소수의 10% 부모님이 집을 그냥 주는 청년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청년이 불안으로 다 공통적으로 귀결되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사실 정부가 해야 될 일은 이 청년들한테 적극적인 자원도 주면서 사실 불안을 덜어주는 역할을 계속 그렇게 메시지를 내고 덜어주는 역할을 맡아야 되는데 지금 정권이 어떤지 제가 뭐 굳이 덧붙이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지금 너무 뉴스에 많이 올라오니까 다 아시니까. 약간 치킨 게임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안 사면 당장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이렇게 달려오는 거죠 반대편에서. 네, 야 맞아요. 이래도 안 사? 이래도 대출 안 받아? 네. 이래도 알았어 이렇게 쫙 옆으로 맞아요. 빠져나가지 않으면 내 진짜 지금 내 삶이 붕괴되고 깨어질 것 같은 이런 상황인 것이죠. 그 유튜버들이나 뭐 이런 무책임한 경제 뭐 네. 전문가들 지금 안 사면 뭐 네. 표현 호구다 막 이런 식으로 맞아요. 얘기해놓고 집값 지금 막 떨어지고 나니까 입 싹 닫고 딴 데서 그냥 다른 얘기 하고 있더라고요. 저를 비롯해서 이걸 보시는 분들은 막 속은 끓죠. 근데 그분들이 과연 그럼 책임을 지나? 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신 분 계실 것 같아요.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이번 정부의 임기가 시작하기 전에 네. 누구도 집값이 이렇게 폭락할 거라고
사실 전문가들도 그렇게 예측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이 그렇게 시장주의적으로 움직이지도 않고 예측도 불가능한 거고 근데 어쨌든 이거를 계속 그 불안을 오히려 덜어줘야 되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얘를 계속 자극하면 네. 그러면 오히려 수요자들은 더 시장에서 불안한 위치에서 계속 이 매물을 구할 수 있냐 없냐로 경합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럼 공급자들 얼마나 편해요. 떨어지든 올라가든 뭐 자기네들이 그냥 이 사람들이 불안해하니까 자기네 공급자 우위의 시장을 형성할 수 있으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있고 사실은 책임지지 않는 사람들도 문제라고 생각은 하는 게 어쨌든 윤석열 정부가 처음으로 이제 그 임기 시작하고 2달 뒤에 그 부동산 대책을 하고 거기서 대출 규제를 엄청나게 완화한다고 발표를 하거든요. 네. 물론 너무 다행인 거는 전세 사기 문제나 집값 폭락이 딱 그 시점 바로 직후에 벌어져서 그래도 국민들이 다들 부동산 전문가신지 그걸 파악해서 다행이었지. 네. 이런 식으로 학계에서나 어쨌든 그런 정책적으로는 지금 위기 신호가 명확하게 감지되고 있는데 거기서 더 풀어서 사람들 그러면 지금 그때 그 대출로 다 샀으면 지금 진짜 큰일 날 뻔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좀 더 책임감 있게 그래도 지금은 내 지지율이 조금 떨어질지라도 국민들이 더 안전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데 네. 어쨌든 계속 자극적인 메시지를 내고 사실 네. 부동산 영역은 생각보다 정치인들도 책임지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공공을 다루는 사람들도. 정치인 혹은 뭐 진짜 이 네. 책임져야 될 장관이라든지 네. 그런 사람도 그냥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심각한 문제고 또 사람의 욕망을 건드리는 거다 보니까 아이러니하게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네. 그냥 넘어가고 네. 맞아요. 그러면 이제 그래서 막차야 아니야. 약간 얘기가 네. 늘 그렇게 되잖아요. 네. 근데 진짜 그 언론 보도나 그런 방송 몇 개만 보면 마치 나를 향해 얘기하는 것 같은 거예요. 네. 너 마지막 주인공이야. 너 지금 빨리 타. 이렇게 속삭이는 듯한. 지금 일확천금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영상 같은 좀 이런 내용들 좀 했는데 좀 어떻게 특히 뭐 청년 정책에 대해서 그래도 보수 진보를 떠나서 예전부터 이런저런 정책을 시도한 게 있을 텐데 좀 그거에 대해서 또 두 분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어요. 혹시 뭐 정책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저는 이제 이 사장님 말씀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책임 전가가 정말 딱 적절한 어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왜냐면 제가 허그에 한번 들어가 봤어요. 오늘 전세 사기가 주제고 청년 주거가 주제니까 거기서 전세 사기란 뭐 이렇게 해가지고 홈페이지를 만들어 놨는데 이제 뭐 전세 사기 피해자 3명 중 2명이 청년일 정도로 굉장히 경각심이 요구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내용들을 서술을 해놨는가 정부의 책임 있는 사이트니까 들어가서 봤는데 다 당신이 주의하셔야 됩니다. 라는 내용뿐이에요. 그러니까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야 되고 뭐 계약 당일에 소유권이 혹시나 이전됐는지도 확인해야 되는 것도 다 개개인의 책임인 거예요. 거기서 잘못하면 거기서 혹은 좀 실수를 하거나 뭐 그 사람을 믿으면 다 당신의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굉장히 최근에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게 대환대출 시스템이잖아요. 이거 조금이라도 대출 이자를 감면해서 내가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시스템을 이제 원 큐에 구축을 해놓겠다라는 건데 사실은 이런 것도 국민 개개인의 책임으로 맡겨둘 게 아니라 국가가 원스톱으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같은 것을 구축을 해놨어야 됐는데 그렇지 않고 허그라는 곳에서도 당하면 당신 책임이라는 모든 이제 그 확인의 의무를 이제 개인으로 지게끔 하는 것들이 사실 국민들로 하여금 굉장히 주눅이 들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이런 구제책이 있다. 정부가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의 서술은 사실상 거의 없더라고요. 국민들이 제가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집에 월세를 내지 못해가지고 쫓겨난 적이 있어요. 진짜 말 그대로 쫓겨난 거예요. 이 집주인 할아버지 할머니가 제가 아직도 그 기억이 있어요. 하루아침에. 네, 무릎을 꿇고 막 빌었던 기억이 저를 굉장히 좀 강하게 지배하는 기억 중에 하나인데 제발 내쫓지 말아주세요. 펑펑 울면서 초등학교 1학년인데 뭘 알겠어요. 근데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부모님 당시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워서 정말 말 그대로 집에 쫓겨나게 된 거예요. 다음 날 와보니까 부모님이 짐을 싸고 계시는데 저는 너무 기뻐했던 거예요. 이사를 가는구나. 이런 잘못된 집주인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행복포에서 벗어나서 또 다른 좀 좋은 곳으로 가게 됐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말 그대로 정말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이거 제가 어릴 때 사진이 한 장도 없어요. 그때 이삿짐으로 다 맡겨놨는데 그걸 찾아야 되잖아요. 나중에. 네. 그걸 못 찾아가지고 이삿짐 센터에서 폐기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한 4학년 때까지 모텔을 살았어요. 네, 그리고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그때는 또 고시원에서 1년 동안 가족들이 살았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뭔가 국가나 사회나 공동체나 지방정부나 이런 시스템이 있고 이런 대안이 있고 이렇게
제시를 해줬으면 저희 부모님도 굉장히 경제적으로 노력을 많이 하셨지만 조금 더 적기에 도움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그것이 굉장히 개인의 부끄럽고 치욕스러운 경험으로만 우리 사회가 규정해버리다 보니까 그리고 그런 것들 어디 나가서 이야기하기도 사실 부끄럽게 느껴지잖아요. 네. 저도 제가 이사를 하게 된 것도 제가 국회 보좌진으로 한 6년 동안 근무를 하면서 좀 그래도 월급도 받고 하면서 자산도 축적을 하고 대출도 받고 하니까 가까스로 정말 겨우겨우 간 거지 그러지 않았으면 저는 아직도 굉장히 주거에서 심각한 존재 불안을 겪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국가가 최소한의 책임이라도 해놓고 국민들에게 의무를 요구해야 될 주제가 바로 청년 주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불안을 줄여주는 정책이 가장 좋은 청년 주거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사님이 말씀하신 걸 좀 받으면 실제로 막차를 타지 않아도 괜찮은 정책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지금 뭐 월세에 살고 있거나 전세에 살고 있으면 그 코로나나 이런 것들이 산업이 바뀌면서 혹시 실직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월세 지원금들이 나오고 혹은 전세 사기나 이런 깡통전세 같은 사건들이 나왔을 때 그래도 국가가 조금 더 정책적으로 이들을 좀 보호할 수 있는 정책 그리고 조금 더 오래 안정적이게 또 돈도 모을 수 있게 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부동산 정책이 조금 더 약자들한테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가서 내가 그래도 한 10년, 20년 정도 좀 안정적이게 세입자로 진입했더라도 안정적이게 계속 돈을 모을 수 있는 환경을 주고 좋은 집에서 그래서 언제든 한 20년 뒤에 그 국가의 어떤 인구 구조 변화나 계속 지속적인 공급에 따라서 또 자연스럽게 부담되지 않는 가격으로 넘어갈 수 있고 이렇게 좀 장기적으로 설계를 해주는 게 가장 바람직한 주택 정책이라고는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은 2년 내지 4년에 이사 가야 되고 그리고 지금 집 안 사면 큰일 나니까 다 공공청약에 한 200대 1로 하다가 떨어지고 그러면 공급자들은 아 그래 우리가 우위니까 우린 또 마음껏 해도 돼 이렇게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데 뭐 자가 소유로 넘어가는 것들을 그래 너 한 10년 20년 정도 이렇게 살아도 안정적이야 그래 넘어가는 것도 여유를 줄게 그래 그때는 충분히 넘어갈 수 있으니까 지금 급하게 생각하지 마 그때 2배로 안 올라 있어 실제로 그렇게 정책을 펴야겠죠 뭐 이렇게 어쨌든 불안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정책을 짜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뭐 그러려면 가장 원론적인 이야기긴 한데 이제 이사님이랑 그때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있을 때 같이 만든 거긴 하지만 그러면 공공주택이 일단 충분하게 공급돼야 되고 그래서 세입자들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살다가 넘어갈 수 있게 하는 게 필요하고 어쨌든 월세로 시작한 사람들은 돈을 모으기가 어려운 환경이니 이 청년들이 조금 더 돈을 잘 모을 수 있도록 월세로 사는 동안에 일정 부분은 월세 지원을 해서 그 격차를 줄여주는 데 집중을 하려고 했었던 거고 어쨌든 그 부분은 당시 지난 정권에서 그래도 기재부의 반대를 이렇게 해결하고 대응해서 해결하고 어쨌든 반영이 많이 돼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뭐 정권과 관계없이 이제 월세나 뭐 자가소유나 공공주택 이런 건 어느 정도 그래도 정책의 어떤 시작이 신호탄이 있으니 이제는 전세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게 지금 정권의 최대의 과제라고는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이따가 전세 사기건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면 좋을 텐데 그 전에 이제 민간, 공공 그리고 그 가교 역할하는 사회주택 이거에 대해서 각각 그 장단점들이 또 있잖아요. 그걸 간단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공공주택은 일단 가장 저렴하고 그래서 가장 소득이 낮은 주거 약자분들한테 그래도 담비 같은 정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공주택 여기서 말하는 공공주택 공기업이 공급하는 LH가 공급하는 공공주택은 주거 약자들한테 완전히 의미 있는 그런 소득의 불평등을 채워줄 수 있는 정책이지만 이게 좀 문제는 어쨌든 도시가 과밀화된 지역에서는 공공주택이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예전처럼 신도시를 막 이렇게 대규모로 개발하는 데 익숙한 게 한국의 좀 군사문화적인 공기업 시스템이지 이런 도시가 이미 과밀화된 지역에서 다시 새롭게 짓고 이런 게 좀 어렵기는 해요. 그리고 정보가 독점되어 있으니까 3기 신도시 때 LH 직원들이 어쨌든 그 정보 가지고 장난을 쳤죠. 이런 게 수직적이면서 폐쇄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공기업의 한계상 그 계속적으로 공기업에만 너무 권한이 집중됐을 때 문제는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LH가 운영하는 주택들은 사실 공무원분들이 정치인분들이랑 가장 잘 맞는 거는 그 목표만 달성하면 되잖아요. 8만 호 달성하고 뭐 20만 호 달성하면 되니까 이게 실제로 지어지고 나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크게 관심이 없어요. 그게 우리나라 LH 주택의 가장 큰 문제인데 네. 그래서 실제로 미국 같은 시장주의적인 나라에서도 한 세대당 공공주택에 들이는 운영비가 우리나라 LH의 10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도 관심을 들인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한국의 공공주택들은 대부분 노후화되고 관리 잘 안 된다라는 이미지가 있고 그래서 사실 님비도 네. 이 공기업이 관리를 잘 못한 데서 좀 더 비롯된 것도 있죠. 어쨌든 신뢰가 떨어지고 연구임대주택 단지가 좀 슬럼화가 돼 있는 것도 사실이니까. 뭐 근데 민간은 말씀하신 대로 너무 비싸고 전세 사기 깡통 전세 같이 민간의 개발업자들은 이거를 완전 투기의 수단으로만 쓰다 보니까 굉장히 어쨌든 세입자한테 불안하고 맞아요. 네. 이런 부분을 제한할 수 있는 정책들이 뭐 문정권 때 조금 도입되긴 했지만 한계가 있었고 그래서 그 중간에서 약간은 공공주택보다는 좀 비싼데 네. 그래도 이 불안하진 않고 그래서 사람들이 오래 좀 안정적이게 살 수 있는 어떤 민간 모델이 이제 사회주택으로 중간에 나왔던 거고요. 네. 뭐 근데 여기 사회주택에도 못 들어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그때 월세 뭐 지원 사업이나 아니면 디딤돌이나 버팀목 전세대출 같이 그래도 이 비싼 민간에서도 좀 버틸 수 있게 네. 할 수 있는 이렇게 정책이 이렇게 배치된 거죠. 뭐 그다음부터는 이제 아파트 잘 지어서 이제 이렇게 우리 내 집 마련을 다 이루시면 되는데 그건 좀 천천히 해도 되는 사회였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이 사회주택의 여러 가지 또 형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리모델링 형도 있고 토지 임대부 형도 있고 특히 요즘 청년들 막 1인 가구도 많고 뭐 특히 집을 산다고 했을 때 또 그래도 생애 주기별로 뭐 그 상황에 맞춰 갖고 뭐 특성 같은 것도 조금씩 달라지잖아요. 뭐 취준생일 때랑 뭐 이럴 때 그런 것도 맞춤형으로 되게 준비를 잘 하신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런 게 이제 LH 같은 주택보다는 조금 더 저희가 장점인 것 같아요. 유형이라고 한다면 사실 여러 가지 유형 다 있습니다. 뭐 쉐어하우스도 있고 원룸도 있고 투룸도 있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아파트형 사회주택도 있고 그냥 이거는 일반적인 주택하고 다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약간은 그냥 비영리적인 구조로 운영되고 있을 뿐인 거고 차이가 있는데 그래도 여기에 그러면 이런 비영리 단체들이나 사회복지 법인이나 이런 사회적 기업이 들어오는 이유는 그래도 뭔가 재밌는 걸 해보고 싶어서 올 거 아니에요. 네. 제가 만약에 뭐 문화예술인을 위한 사회주택을 짓고 싶다라고 하면 그 문화예술인들이 이왕이면 뭐 1층이나 1층 카페 같은 게 보통 있다면 건물에 그런 게 주상복합이라고 한다면 1층엔 이왕이면 그분들이 뭔가 전시할 수 있는 뭐 전시 공간을 넣는다든지 이게 사실 민간의 좀 버라이어티한 주체들이 다 들어와서 이 주택을 직접 기획하고 공급하고 운영하기 때문에 사실 컨텐츠를 넣을 수 있는 장점들이 상대적으로 LH보다는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냥 국민의 세금만이 아니라 민간의 자원을 쓰니까 뭐 세금도 아낄 수 있고 그리고 LH분들이 상상력을 발휘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민간의 주체들이 좀 더 상상력을 발휘하면 주택정책의 단일한 거 말고도 연계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좀 더 늘어나는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훨씬 창의적인 결과가 나오겠죠. 되게 유연하다는 생각 많이 들었고 민간에 그냥 이꼬르로 거의 다 있는다고 들었거든요. 그거보다 저렴하지만 근데 경쟁률도 그럼 되게 높지 않나요? 그래서 제일 큰 문제가 지금 뭐 보시는 분들이 그러면 나도 입주해야 될까? 그게 사실 맞아요. 문제예요. 저도 탐해나요. 이게 어쨌든 한번 입주하시면 또 이게 한 10년 정도는 그래도 사람이 이게 보장을 해야 그래도 내가 다음을 좀 기획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 초기 기획이 10년 정도는 보장한다 약간 이렇게 출발했던 거고 물론 집이 아주 많이 늘었으면 그러면 이게 10년으로 이전에 입주하신 분들이 사시더라도 새로운 분들이 더 입주할 수 있는 게 생길 텐데 아무래도 뭐 저희가 추진하는 중간에 정권도 바뀌었고 막 이러면서 이게 집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진 못했어요. 그래서 7,000세대라고 하면 사실 대한민국 주택 규모에서 뭐 0.1%도 안 되니까 그때 입주하신 분들이 거의 안 나가고 계셔서 좀 새로 찾기가 어려운 게 단점이긴 하고 그래서 시민분들이 사실 잘 모르는 거는 이게 들어갈 수 있는 집이 없으니 애초에 그 레이더망에 안 들어오시긴 하죠. 애초에 고려 대상이 안 되고. 지금 정부의 뭐 자유 우파 주택 이런 거 하면 한 1,000만 원씩으로 하지 않을까. 근데 진짜 얘기 쭉 듣는데 굉장히 쑥쑥 그 이해도 되게 쉽게 말씀해 주셔서 되게 좋았고 나중에 혹시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검색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